2022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했을 때 그는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푸틴은 더 큰 군대, 더 강한 경제, 그리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끝없는 병력과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해마다 계속되면서 크렘린의 자원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차와 보병 차량들이 대급하게 됐습니다. 함대는 줄어들고 방어력도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푸틴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군사 자원인 사람마저도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멧을 쓰고 군화를 신고 두려운 최전선의 사륙지대로 행진하며 조국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없다면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푸틴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러시아는 약 90만 명의 현역 병력과 수십만 명의 예비 준군사 인력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병력이 20만 명 미만이었습니다. 역사적 추세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침공군이 방어군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휘관들은 어느 정도의 손실은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가 막대한 규모의 사상자를 겪게 될 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역경을 극복하고 회복력을 보이자 러시아의 손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초기 단계에서 크렘린은 한 달에 수천 명의 사상자를 입었습니다. 2023년에는 그 수치가 약 1만 5천, 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2024년에는 3만 명을 돌파했고 연말에는 잠시 4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2025년에도 비슷하게 참담한 손실이 이어졌으며 월 평균 약 3만 명에 달했고 이러한 상황은 2026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비교해보면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이어진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동안 소련은 거의 10년에 걸쳐 총 1만 5천에서 2만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그보다 더 많은 병력을 매달 잃고 있습니다. 총합으로 러시아는 13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며 약 50만 명이 사망했고 거의 100만 명이 더 부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두 차례의 체첸 전쟁을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와 소련이 치른 모든 전쟁의 총 손실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SS의 전 이후 어떤 주요 강대국보다도 더 많은 손실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끔찍한 손실들이 푸틴과 그의 크렘린 측근들의 눈에는 분쟁 초기 몇 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겨졌다는 점입니다. 수만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시신 가방에 담겨 돌아간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아들, 남편, 아버지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하거나 삶을 바꿔놓을 부상을 입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대부분 지역에서 느리게 전진했지만 계속 전진했고 병력을 보충할 신병들이 언제나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 몇 년 동안 2022년에 부분 동원령과 그 이후 몇 년간의 적극적인 신병 모집 투자 덕분에 오히려 규모가 더 커지기까지 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건장한 남성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려고 자발적으로 입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믿었거나 몇 달만 복무하면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대해서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복무하고 쉽게 돈을 벌어서 집에 돌아가 그 대가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속아 믿었습니다. 한편 일부는 협박을 당하거나 사실상 강제로 입대하게 되었는데 러시아 모집 담당자들은 소수 민족을 압박하거나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추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매우 비열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신병이 사상자를 보충해 군대에 들어오면 크렘린의 전쟁 기계는 우크라이나 공격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1억 4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도 실제로 싸움에 기꺼이 나서고 준비된 건강한 사람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역시 입대한다면 사실상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집은 점점 어려워졌고 러시아는 더 절박해졌습니다. 러시아는 협박을 넘어서 강간범과 살인범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1년 동안 전선에 나가 싸우면 자유를 주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러시아는 중증 질환자와 말기 환자도 전장에 투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거짓과 선전으로 가득 찬 새로운 군사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속이고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복무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러시아는 학교와 기업에 학생들과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군 복무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심지어 국경을 넘어 아프리카 전역에서 영향력을 활용해 다른 국적의 수천 명을 속여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전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신경 쓰지 않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전장에서도 러시아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지휘하에 있는 병사들을 더욱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영하려는 기미만 보여도 고문하고 구타하며 착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상자 발생을 막지 못했고 러시아군은 느리지만 점차 줄기 시작했습니다. 수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5년 1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모집한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었습니다. 22,000명의 신병이 모집 또는 동원된 반면 확인된 사상자는 3만 명이 넘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이것이 특별한 시작이길 바랐습니다. 기관론자들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일회성 사건에 불과하며 축하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6년 1월 2일 되었고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월, 3월, 4월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무려 5달 연속으로 러시아의 사상자 발생 속도가 모집 속도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하나의 추세였고 이제 러시아가 답을 찾지 못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모집 전략은 충분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전장 전술은 계속해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침공 4주년을 맞아 이코노미스트지는 러시아의 사상자에 대한 자체 모델링을 발표했으며 러시아가 지난 12개월 동안 입은 손실이 전쟁 첫 3년 동안 입은 손실과 맞먹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모집이 줄기 시작하는 시점에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크렘린에게 재앙을 부르는 상황이며 일부 추정에 따르면 매일 약 1,000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 부상 또는 포로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군은 약해지고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피해를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면 푸틴의 상황은 더 암울해집니다. 물론 초반에는 우크라이나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전 초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침공에 압도적 힘과 맹렬함에 적응하느라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적이 공격하자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용감한 민간 자원봉사자들은 전열을 가다듬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2023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반격 실패 역시 암울한 시기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자 우크라이나는 피해를 줄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전으로 전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동맹국의 결정적 지원을 받았고 지휘관들은 이에 맞춰 전술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크렘린처럼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쟁의 후반부는 우크라이나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월별 사상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두 나라는 어떤 면에서 완전히 반대기를 걸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반에 좋지 않은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아졌습니다. 러시아는 강하게 시작했지만 그 이후로 극적인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쟁의 다음 단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내용은 더 있습니다. 더 밀리터리 쇼가 유익하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심각한 손실과 징집 문제에 직면했다면 많은 지구자들은 지금이 자존심을 접고 휴전 협상을 시작하거나 최소한 군사 목표를 재평가해야 할 시기임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푸틴의 방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보도와 익명을 조건으로 서방 언론과 대화한 크렘린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은 여전히 돈바스를 점령하고 당분간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푸틴에게 지금까지 점령한 영토만 차지하고 전쟁을 끝내자고 계속 설득해왔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따르면 그는 계속 안 된다,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은 돈바스를 가을까지 완전히 점령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르다고 보여줍니다. 러시아군은 단순히 대규모로 병력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속도로든 영토를 점령하는 데에도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2026년 현재까지 약 22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그것은 시애틀시와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는 약 189제곱킬로미터를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2026년에 순증한 면적은 31제곱킬로미터, 즉 12제곱마일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러시아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큰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돈바스 지역에서 점령한 1제곱킬로미터당 300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실제로 부상자 수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렘린의 매우 나쁜 소식입니다. 사실 이는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전에서는 사상자의 대부분이 부상병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사자 1명당 보통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 비율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에서는 미군 전사자 1명당 약 7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는 사상자 대부분이 사망이 아니라 부상자임을 의미하며 많은 병사들이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회복해 가족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이 비율이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수년 동안 러시아의 소모전 전술로 인해 평균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 1명당 약 2명의 러시아 병사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러시아는 부상자 1명당 2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전체 사상자의 약 62%가 사망자이고 나머지 38%가 부상자라고 합니다. 이는 현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망자 대 부상자 비율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통계를 과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제시할 이유가 충분히 있지만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요인, 즉 드론으로 귀결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 면에서 드론 전쟁이 되었습니다. 최전선은 무인 항공기, 즉 UAV로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이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지상에서 생명의 징후를 탐지한 뒤 발견한 적의 표적을 정밀하게 그리고 거리낌 없이 타격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선 자체뿐만 아니라 그 양쪽 수마일에 걸쳐 작전을 펼칩니다. 그 결과 러시아군에게는 전선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거의 동전 던지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운 좋게 전선에 도착한 소수 병사도 더 많은 드론의 표적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카미카제 드론이 일으키는 폭발로 즉시 목숨을 잃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상당한 이들은 종종 무인지대에 버려진 채 부상으로 천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지만 도움을 받거나 후송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의무병들 또한 같은 위험한 지역을 지나가야 하고 수많은 드론을 피해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상당한 전우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필립스 오브라이언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책임자이자 전략연구 교수는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러시아군 1명이 부상당할 때마다 2명을 사살하고 있다면 이는 전쟁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1인칭 시점 드론의 정확성과 전장에서 부상병을 후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러시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도 전선에서 적 드론을 상대해야 합니다. 또한 부상당한 병사들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더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대피시킬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고집스럽고 낭비적인 전술로 병사들을 고깃덩어리처럼 다루는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변화에 잘 적응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무인 지상 차량으로 부상자 후송 등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드론 경쟁에서 러시아를 앞질렀으며 더 다양하고 강력한 무인기 전력을 구축해 상대를 교란하고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측 사이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러시아는 문제를 인식하지만 실제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그 문제가 사라지길 바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책을 찾고 안주하지 않으며 항상 더 효율적이고 손실을 줄일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2026년에 지금까지 봐왔던 경향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매달 3만 명 이상 병력을 잃을 것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군 지도자들은 그 숫자를 연말까지 4만, 심지어 5만 명까지 끌어올리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크렘린에게 치명적일 것입니다. 러시아는 거의 확실하게 손실을 상쇄할 만큼의 병력을 모집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이 전쟁이 시작될 때는 쉽게 속았을지 모르지만 4년이 지나고 수많은 실패를 겪은 지금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제 크렘린의 거짓말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 재앙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전쟁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원하는 사람들조차도 결코 최고의 인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종 전투에 나가라는 압박을 받은 소수민족 출신 사람들, 병이 있거나 전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러시아어를 못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지만 군사 경험이나 훈련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면 대다수는 계속해서 죽게 되고 이미 그들보다 먼저 쓰러진 수십만 명의 동포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 결과 러시아 군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약해질 것이며 대규모 동원령 같은 방법 외에는 푸틴이 그 쇠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치는 국민들의 극심한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푸틴의 인기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더 이상 국민들의 분노를 살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져 뚜렷한 탈출구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군대가 약해질수록 전선에서의 진격은 계속 정체되고 멈춰설 가능성이 높으며 수천 명의 목숨을 잃는 대가로 겨우 아주 작은 땅만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활용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적이 약해질수록 우크라이나군은 더 많은 영토를 탈환하기가 쉬워질 수 있으며 러시아군을 더 뒤로 밀어내고 올해 말까지 돈바스 완전 점령을 이루려는 푸틴의 희망을 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도 문제를 안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전쟁학 교수인 로렌스 프리드먼이 최근 언급했듯이 러시아의 문제들이 커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역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키이우가 여전히 충분한 병력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전선이 비교적 허술해지고 대부분 드론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측 모두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병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선에서 성과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더 크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손실은 막대합니다. 진전은 더딥니다.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도부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러시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푸틴 자신은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져 보입니다. 이미 50만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그는 수십만 명을 더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 보입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러시아의 나머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키이우가 최근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를 성공적으로 타격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보기관 기지를 찾아내 제거하고 최대 100명의 적군 병사와 장교를 제거한 방법을 알아보세요.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